공신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언제나 그 공신이라고 소개를 받거나 내 스스로 공신 윤성필이 이러면 좀 민망해. 솔직히 그렇잖아요. 공부의 신? 신 아닌데? 막 이러다가 괜히 여러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그냥 그래도 와 이래주는데 어디 막 좀 어르신들 계신 데 가가지고 학생은 뭐 하고 다니는 학생인가? 막 이러면은 보통 대학교에서는 하는 게 딱 두 개예요. 보통 학교 다니거나 나머지는 동아리거든요. 학교 다니는 이야기는 별로 할 일이 없겠죠? 공부 관련해서 누구랑 내가 뭐 전공이 뭐면 이렇게 얘기해도 소재까지 금방 보고 하려고. 결국 동아리인데 공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신 뭐 해요? 그러면 이제 저기서 뭐 아저씨 갑자기 말해서 여기 공부의 신이다! 막 반은 놀림죠. 말면서 윤공신! 말면서 완전 민망해가지고 맨날 그러는데 근데 가만 보면 근데 그게 막 부담스럽긴 한데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이 좀 좋긴 하죠. 그죠? 왜 마치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얘 여신이야? 말면서 이렇게 칭송을 해주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여신이 아닌 거 좀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2 고3이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할까 준비를 하다가 이게 제일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밸런스죠. 말하자면 선생님 저 물 하나만 갖다 주세요. 내신 수능 논술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때까지는 입학사정관까지 준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이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출 건가? 공부 한 과목만 잘하라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밸런스를 잘 못 맞춰버리면 공부는 막 수학만 뒤따 팠는데 망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밸런스도 얘기를 할게요. 수능. 자, 나는 사족 다 띄고 언어 영역 물어볼게요. 언어 영역 공부 어떻게 하세요? 한 명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과감하게 손을 들어라. 라면 안 되겠죠. 내가 전형적으로 얘기를 하면 언어 영역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책이 있어. 언어 영역 책이 있으면 산 거야. 처음 핀 다음에 지문이 나오죠. 지문 하나를 쫙 읽어요. 그렇군. 그리고 문제를 풀죠. 그 다음 뭐예요? 네? 대개는 덮으면 진짜 최악이에요. 덮으면 최악이고 대개는 답지를 보죠. 답지 봐가지고 답이네? 아니네? 확인하고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그 다음은 뭐예요? 왜 틀렸는지 한 번은 보죠. 이게 답이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근데 거의 한 언어 영역을 공부하는 친구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거의 90명은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고3 때 가서 다 무슨 얘기가 나오게? 고3 때 애들한테 대부분 물어보잖아요. 지금도 그런 친구가 있을지 모르는데 고3 한 여름쯤 가면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언어가 안 나와. 막 고1, 고2 때 엄마들이 맨날 그런 거예요. 영어 수학 잘해야 돼, 영어 수학 잘해야 돼, 영어 수학 잘해야 돼 했는데 고3 때 가가지고 언어가 갑자기 점수가 안 나. 근데 언어는 대책이 안 나온다 거기서. 지금 여러분들 당장 언어 영역 공부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성적이 오른다는 느낌이 나요? 근데 내가 언어 영역을 제대로 공부했을 때는 성적이 이게 하루하루 공부하는 게 는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막연하면 안 돼. 막 대부분 그러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 라는 말은 난 안 믿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오른다는 느낌이 없으면 성적은 절대 안 올라요. 그런 느낌이 있어도 실제로 늦게 오르는데 언어 영역을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알려줄게요. 애들이 보통 막 인강도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강에서도 계속 막 문제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언어 영역에서 가장 코어에 해당하는 90%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다? 뭘 것 같아요? 저게 힌트인데 나를? 뭘 것 같아요? 지문을 어떻게 하는 거? 답을 계속해요. 이해하는 거. 근데 이해를 너무 대충 하거든. 영화 봤나요? 7번 방의 선물? 본 사람 손? 본 사람 손? 나머지 분들 내가 스포일 약간 해도 괜찮나? 내용은 아닌데? 네, 상관없어요. 7번 방의 선물을 보면 네, 이번에 7번 방의 선물 2번 봤어요. 처음에는 후배가 와가지고 영화 보자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7번 방에 뭐식이라는 데 아무튼 가가지고 그냥 봤어요. 재밌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가족끼리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7번 방에 선물 또 봤어요. 근데 첫 번째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랑 알죠? 영화 첫 번째 본 거랑 두 번째 본 거랑 차이가 있죠? 첫 번째 그 7번 방의 선물의 첫 장면에 보면 웬 풍선이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걸려요. 그러면서 박신혜가 이러고 보고 막 아빠 말면서 울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봤을 때 그게 뭔 내용인지 이해를 했을까요? 못해요. 그냥 왜 풍선이 날아가서 박신혜가 저걸 보고 그냥 아빠 그러고 우네? 라는 데서 끝나요. 근데 스토리를 다 보면 맨 뒤에 그게 아빠랑 어떤 사연이 있는 거죠. 아빠랑 무슨 열기구 타고 도망치는 거 나와요. 그 감옥에서. 그 장면이 뒤에 나와요. 그거를 내가 일단 한 바퀴를 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영화를 볼 때 첫 장면이 나오는데 저 첫 장면을 왜 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빠랑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앞에다 넣었구나라는 그게 보여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언어 영역을 공부할 때 지문을 한 번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문 몇 번 정도 봐요? 언어 영역 공부할 때? 한 번 본다 손. 이러면 또 안 되겠지. 두 번. 나는 좀 많이 본다 손. 양심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언어 영역 지문을 여지껏 몇 번을 봤나? 한 지문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언어 영역 실력이 없을 때는 비문학 한 지문을 공부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어요. 그 지문만 계속해서 보니까 지문을 한 번 읽을 때랑 두 번 읽을 때랑 다르고요. 두 번 읽을 때랑 세 번 읽을 때 달라요. 근데 애들은 맨날 한 번 보고 지나가요. 그럼 마치 뭐가 되냐면 학교 시험 보는 거랑 똑같아요. 내 실력만 계속 테스트해요. 이 지문 읽히나? 안 읽히나? 읽혔네? 그러면 맞는 거고요. 안 읽혔네? 그럼 틀려요. 근데 지문을 사실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거든요. 언어 영역, 요새는 여러분한테 국어 영역인데 핵심이 뭐예요? 국어라는 말을 사실 전 안 좋아해요. 앞에 언어 영역이라고 붙었을 때 사람들이 눈이 빠짐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언어가 뭐예요? 예, 말 왜 해요? 그죠? 지문 내용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문을 이해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주문하는 건 지문을 계속 빠짐없이 막 잘 읽어라. 근데 앞으로 글을 읽을 때 계속해서 그 작가의 생각을 넘어가세요. 그냥 처음에 있는 글씨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을까 하면서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라고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7번 방의 선물 그런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절대 놓치지 말고 다 보세요. 이런 걸 보기 시작하잖아? 언어 영역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그 영화 중에 그런 부류를 되게 좋아하게 돼요. 첩보물 같은 거. 요새 막 베를린도 개봉하고 아이리스도 개봉을 했죠? 개봉이 아니라 이제 나오잖아요, TV에. 볼 때마다 행복해. 근데 집에서 내가 유일하게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가 딱 그거예요. TV 앞에서 그 말 한마디 지금 던지는 게 나중에 어떤 실마리가 될지 모르잖아. 분명히 그게 보이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이 막 김승우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범수가 뭐라고 얘기를 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히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막 잡은가 봐. 신경질 나. 그 말을 놓치는 순간 나는 그 재밌는 내용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지문들을 다 첩보물 보는 것처럼 봐봐요. 한 문장 한 문장에 어떤 암시가 들어있을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A와 B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비교하는 거. A는 뭐고 B는 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달라는 뭘까? 정리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힌트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언어 영역 지문을 봐보자. 그런 거고. 내가 하나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언어 영역 공부를 하다 보면 기출문제를 많이 보라는 얘기 들었어요? 듣죠? 많이 들어요. 왠고하면 언어 영역 기출문제에는 그 논리가 들어있는데 그 논리는 가장 절대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출제하는 기관에서 만약 이 논리가 틀렸다. 지문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이 지문 설명에 따라서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논리가 틀렸다. 그러면 수능 평가원에서 정정을 해요. 복수 정답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논리가 굉장히 절대적인데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하나 더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출문제 분석했어요? 기출문제 한 번도 봤다. 전체. 손 안 들면은 공부를 여지껏 허탄 겁니다. 혹시나 기출문제를 지금 전체 한 바퀴를 다 안 봤다. 그러면 기출문제 반드시 한번 다 보도록 하세요. 기출문제 저는 10번 이상 풀어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언어 영역 기출문제를 10번 이상 풀면 언어 1등급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봐봐요. 그러면 새로운 게 보인다. 기출을 제대로 분석한 사람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답 아닌 거 골라보세요. 시간은 10초. 실제로 할 수 있어요. 알 것 같아서. 이거만큼은 답이 아니야. 일단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뭘까요? 기출문제를 분석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것들까지 보여요. 손 1번은 답이게요 아니게요? 답이게요가 아니라 답일 수 있게요 아니게요? 내가 보여줄게요. 1번 5번 답이 아니에요. 근거. 저게 지금 윗부분에 글 있는 게 내 지문 자른 거예요. 비문학 지문 긴 거 있잖아요. 뒷부분이거든요. 이처럼 한글의 표현성 국어 화자들 이 부분은 뭐죠? 글에 주제가 돼요. 주제인데 주제에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한글. 근데 일치하지 않는 거 1번 한자의 발음, 한자의 이용이 표시했었다. 한글에 대한 얘기 없죠. 1번 답 아니에요. 5번도 봐봐요. 이상적인 한글에 대한 얘기 없죠. 답 아니에요. 주제가 한글이면은 정답지는 무조건 한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가셔서 집에 가셔서 비문학 지문을 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일치 불일치만큼 다 이렇게도 풀려요.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언어 영역이 시간이 부족하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글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그 말은 내가 문제를 많이 안 풀었다는 얘기고요. 글을 많이 읽으면 그만큼 속도는 빨라지게 돼 있으니까 일단 글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두 번째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는데 일일이 공부를 안 한 애들이면 그냥 1 아니야, 2 아니야, 3 아니야, 4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죠. 입체적으로 문제가 안 풀려요. 기출문제를 제대로 받았으면 일단은 답 1번, 5번은 아니니까 2, 3, 4부터 본다. 이렇게 나가요. 2, 3, 4부터 봤는데 답이 없어.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그런 거 없다. 그럼 1, 5 중에 하나예요. 아니, 뭔 소리야. 2, 3, 4 중에 답이 없을 경우에만 1호를 보면 되는 거지. 일단 내가 봐야 될 선지는 3개로 줄어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굳이 시간을 많이 안 쏘는 거죠. 쓸데없는 선지에다가. 기출문제를 많이 보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딱 3개 중에서만 보면 되니까.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어 영역을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를 안 본다는 자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 영역에 배경지식이 있다는 거 알아요? 언어 영역에 나오는 배경지식이 있어요. 뭐게요? 언어 영역 시험 범위를 아는 사람, 국어 영역 시험 범위. 칠판 학교 뒤에 게시판 가서 뭐 붙어있는 거 봤어요? 시험 범위? 뭐라고 나와요? 범교과라고 나옵니다. 범교과의 의미는 언어 영역에 나오는 지문의 소재가 교과서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내신 공부할 때 기술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여기로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 다 봐야 돼요? 그 많은 교과서를? 아니죠. 기출문제 보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안 본다는 거는 배경지식도 딸린다는 얘기고 논리도 딸린다는 얘기고 독해를 자체도 아무래도 양이 적다는 얘기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출문제 반드시 사서 다 보세요. 알겠습니까? 나는 오늘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많은 공법들이 있기는 한데 이따가 멘토링 할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세부적인 거 다 물어보세요.
오늘은 핵심. 언어의 그래서 핵심 뭐다? 기출인데 뭘 하려고? 독해력을 기르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독해력을 기르세요. 독해력 기르는 건 한 지문을 반복해서 읽어요. 지문을 풀었어. 지문이 있고 그거에 따른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고 나서 답지 보고 나서 아 맞다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답지를 보지 말고 일단 냅두고 내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왜 그 풀이를 보지 말고 지문을 계속 읽어보세요. 3번, 4번, 5번, 6번 그러다 보면 지문이 좀 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요. 그리고 정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라고. 그러고도 안 나왔을 때 그걸 보세요. 풀이집을. 앞으로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문 하나 거기에 있는 배경지식 다 내 머릿속에 담고요. 그걸 복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배경지식을 복습할 필요는 없는데 그 지문에 있는 내용만큼 내가 완전히 소화했다는 생각이 들 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안 그러면 안 쌓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3년 동안 언어력 공부를 해도 1점도 안 올라요. 오히려 수능 때 떨어집니다. 왜? 재수생들 오잖아. 재수생들은 이걸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해요. 근데 재수생들이 좀 잘해. 수학은 나는 수학이 좀 골치가 아프다 싶은 학생들 분명히 있죠. 기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먼저 그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막 그죠? 고등학교 들어오다 보면 아까 저처럼 갑자기 공부를 시작해야겠는데 수학은 그거잖아. 단계로 이렇게 밟아 올라가는 거죠. 앞부분에 그 중학교,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만약에 시간이 많은 뭐 고1 같은 애들이면은 그냥 보라 그래요. 앞에 거. 초등학교, 중학교 거 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들 막 고생고생해서 올라왔으니까 9년치를 내가 어떻게 1년 만에 다 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정작은 안 그래요. 왜냐면 초등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 좀 직관적이라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 머리가 크면 자동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사람, 아까 고2 올라간다고 얘기한 친구들은 볼 수 있으면 앞에 거 좀 보세요. 초등학교 건 건너뛰더라도 중학교 거는 그냥 교과서만 해서 딱 교과서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 고3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교과서를 딱 피면 그게 나와요.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야 될 내용들이라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 내가 수원을 봤는데 지수로그 함수죠. 지수로그 함수라는 교과서 단원을 딱 피잖아요. 그럼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될 내용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웠고 뭐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웠습니다. 이걸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들도 약간씩 던져져 있어요. 만약에 거기 있는 문제나 거기 있는 개념들이 내가 뭔 소리인지 바로 모르겠다. 그럼 딱 그 부분만 찾아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충분해요. 실제 수능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수학에서 만약에 기본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해당 단원들만 탁탁 하나하나씩 공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기본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째 수학이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 그럼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일단 말 그대로 똑같은 얘기인데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머릿속에 보통 이 단원의 문제는 뭐가 나오는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수학이 만약에 85점 아래다. 풀었는데 85점 아래다. 기출문제만 보세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사설 문제집들 있죠. 요새는 뭐 쓰나요? 요새는 거의 EBS 쓰지만 뭐 신사고, 뭐 비상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 문제집들을 먼저 보면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들은 뭘 기준으로 만들까요? 뻔하지 않나요? 그죠?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만들어요. 나중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럼 기준이 뭐가 보이냐면 이 기출문제에서 숫자만 이렇게 바뀌었네? 또 여기다 풀이 과정 하나만 더 추가했네? 이게 사설 문제를 보면 보이거든요.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그럼 그건 다 겉다리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것들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혼란스러워. 이게 뭐지? 통일성이 안 보인다고. 그냥 문제가 왔다. 풀어야 돼. 답이 안 나와. 이러고 끝난다고. 그냥 거의 막 탁구 치고 있어. 수학 가지고. 문제가 왔네? 답? 틀렸다. 아니면 맞췄다. 아싸! 둘 중 하나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기출문제를 사셔서 10번 이상 푸십시오.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은 정답까지 내가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요. 공신선택 있잖아요. 저거 뭐 기출문제인데
지금도 내가 가서 답 찍으라 그러면 답 바로 나와요. 답이 기억나. 아, 이 답은 2였어. 기억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10번 이상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이제 계속 겹쳐볼 겁니다. 예전에는 완전히 그 문제를 따로 놀았다. 뭐 여기저기 막 따로 놀았던 문제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변형한 거네? 그러면은 여기만 이렇게 조금 손보면 되겠구나. 응용력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막 어르신들이 그러잖아. 맨날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응용력이 길러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뭘 알아야 응용력이 길러지든 말든 하지. 맥락이 잡혀야 거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출발할지가 보이면 응용력이 생겨요. 80을 아는데 20을 몰라. 그러면 내가 찢고 볶고 해가지고 한 10분 동안 열심히 찢어 먹다 보면 하나 답이 나오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제만 많이 푼다고 뭐 점수가 오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응용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일단 문제 하나 팔아요. 여러분들이 가만 잘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내가 확실하게 푼 문제 중에 한 권이라도 있나 잘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공부에 관한 문제는 거기서 끝나요. 내가 분명히 12년 동안 공부를 했어. 그런데 여지껏 이렇다 할 내가 완벽하게 끝냈다 싶은 문제집은 단 한 번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3, 4등급 이하는 거의 다 그랬어요. 애들을 만나봤을 때. 기출문제 딱 그 하나, 교과서 딱 하나, 그것만 내가 눈 감고, 눈 감을 필요는 없어요. 눈 감으면 사실 뻥이지? 눈 안 감고 그냥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이 페이지에 내가 어느 페이지를 폈든 이거 풀어봐 했을 때 일말 고민도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집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의 문제점이 뭔지도 나올 거예요. 수학도 일단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보면 응용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는 하여튼 많이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땐 EBS로 풀면 되고. 우와, 앞에 너 안 됐죠?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새로운 게 또 보입니다. 수열이랑 함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고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고2 올라간 친구들 수학 수1 본 적 있어요? 있죠? 수열이랑 함수랑 무슨 관계인 줄 알아요? 수열이랑 함수랑? 이걸 아는 사람은 좀 고수고요. 근데 대부분 공부 잘하면 좀 알아요. 자, 등차 수열을 아는 사람. 등차 수열 알죠? 나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등차 수열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 할 거예요. 등차 수열을 공부하는데 이걸 함수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 1차 함수.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입니다. 단 x축이 항상 정수값인 거. x가 1일 때 y는 뭐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등비수열은 지수함수가 돼요. 이제 그런 공통점들이 이런 게 얽혀가지고 기출문제가 만들어져요.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응용문제, 4점짜리 막 그런 문제들이 수열, 함수 여기서 공통점이 찾아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런 거니까 기출문제를 잘 보면서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괜히 문제만 풀지 마요. 문제만 풀지 말고 아, 여기서 사용된 개념이 뭐였고 여기서 수열 개념이 쓰였네? 여기서 함수 개념이 쓰였네? 그럼 여기 어떤 관계가 있구나. 그걸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문제를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만든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하면서 나한테 어떤 생각을 요구하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을까? 가만히 잘 생각해보라고요. 수학의 핵심도 역시 기출이긴 한데 수학은 한 문제집을 일단 마스터하는 게 중요하다. 한 문제집을 마스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가세요. 그때 이제 성적들이 폭풍 뛰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뭘까? 그 수학 문제 많이 푸는 애들은 그 작업이 이미 끝난 애들이에요.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수학 문제만 폭풍 몰아치는 거죠. 막 하루에 막 1000문제, 미친 거구나. 하루에 1000문제는 말이 안 되고요. 일주일에 한 1000문제씩은 풀어요. 그리고 외국어. 영어인데 영어에서 제일로 문제가 되는 건 일단은 단어겠고 단어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단어를 모르는 건. 암기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뜻 가리고 외우세요. 네, 예전에 과외순이한테 옆에서 애가 단어를 시간이 없다는 거야. 50개 단어 외우라고 그러거든. 아니 근데 일주일에 2번 오는데
3일 시간을 주는데 50개를 못 외운다 하길래 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걔가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밖에 없었어 과에. 솔직히 놀 거 다 놀면서 하는 것도 얄밉긴 했지만 못 외운다는 건 말이 안 돼. 시간이 없다는 거는. 근데 내가 옆에서 외워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외웠게? 그냥 딱 보고 끝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만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암기를 할 때 내가 외워야겠다고 노리지 않으면 암기 안 돼요. 그냥 익숙해질 뿐이야. 그러니까 막 계속 읽지만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 단어 같은 거 암기를 해야겠잖아요. 그러면은 외워야 될 거를 딱 가려봐요. 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나와요. 가렸을 때 무슨 뜻인지 안다. 그럼 넘어가세요. 근데 만약에 이 단어 뜻을 몰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럼 넘어가세요. 그러면 동시에 이 뜻이 나오죠. 그럼 아 맞다. 내 머리에 한번 충격이 와요. 아 이 뜻이었지? 그래서 또 넘어가. 몰라? 알아? 몰라? 알아? 넘어가세요. 그러면 몇 초 걸릴까? 한 단어를 보는데 몇 초 걸릴까요? 뭐 빠르면 1초. 느리면 이 체크하는 시간과 잠시만. 사실 나는 잠시만 안 하길 바라는데 그냥 뭐를 바로 별표 치기를 바라는데 잠시만 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조금 알았다. 길어봐야 5초죠. 그러면 1초에 한 단어씩 본다. 200단어면 몇 개인가요? 200초? 그럼 한 3분? 5분? 5분이면 200단어 볼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안다 모른다 구분한 거 가지고. 그러면 내가 아는 거는 안 봐버리면 되죠. 그 다음부터. 모르는 거 체크된 것들만 이렇게 가리고 또 한 번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한 번에서 또 쫙 보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내가 저걸 다 외우는데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200단을 외우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대신 좀 내가 몸이 피곤하긴 하겠지. 물론. 단어 시간 오래 들려서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균형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애들 막 영어 공부하는 애들 있으면 단어가 중요해가지고 막 단어만 2시간씩 하루에 외우는 애들 있어요. 그렇다고 능률 안 나와요. 단어는 하루에 무조건 30분 안짝으로 공부하세요. 30분 안짝으로 최대한 많이 볼 생각으로 공부하세요. 단어장을 나는 단어 외우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예 공부할 때. 그냥 걸어다니면서 봐. 그냥 걸어다니면서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뭐 체크할 거만 체크하고. 단어 외우는데 크게 시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장 해석이 안 된다. 대부분은 문장 해석이 안 되겠죠. 해석이 안 되면 이유는 둘 중 하나죠. 단어를 모르거나 단어를 아는데 해석이 안 되거나. 단어를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뭐다? 문장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자전거를 탄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막 뒤죽박죽이야 단어가. 막 외국인이 보기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이겠지. 우리나라 말처럼 순서가. 그러면 나 자전거 탄를 다 나 뭐 는 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뜻이 뭔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영어를 보는 게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들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초전에 뭐 어떻게 하게? 가가지고 10대 누구는 중독된 어디에 막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여기서부터 막 머리 싸매고 시작하지. 자, 이 단어의 뜻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뜻이 나올까 이제 머릿속으로 싸매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고1 정도까지는 그냥 단어 대충 알면 답이 이렇게 막 해석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문 공부를 했다. 사실 시중에 나가보면 구문 관련한 책이 많아요. 구문편이라고 해서 나오는 책들이 있거든요. 저기는 뭐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인데 구문편이라고 나온 책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천일문이나 해석이랑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틴스 뒤에 후가 붙었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후에 있는 내용을 후 뒤에 있는 내용은 틴스에 대한 내용을 수식해 주는 거야. 이런 해석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요. 그러면 컴퓨터에 중독된 아이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흐름이 생겨요. 구문책 같은 거를 여러분들 사셔서 마찬가지로 여러 번 보십니다. 그러면 낯선 문장이 나오더라도 저 낯선 문장에 어떤 원리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영어 어떻게 공부하냐면 영어 문제집 쓰는 거 있죠? EBS 쓰나요? 네. EBS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그 지문 하나를 공부하잖아요. 형광펜 치세요. 내가 지문을 보다가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일단 형광펜 쳐요. 근데 제일 나는 싫어하는 짓이 형광펜 치고 거기다가 뜻 쓰는 거야. 뜻이나 해석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광펜만 쳐요. 볼펜 같은 걸로 뭐 글씨 쓰지 말라고. 왜냐면 이건 내 복습을 위한 도구가 돼야 돼요. 거기다 써버리면 뭐게요? 노트 정리만 돼요. 그거 봐도 아까 마찬가지로 단어 외우겠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읽기만 하는 거 있죠. 복습이 그렇게 되거든. 형광펜만 치고 예를 들어 저기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언론 익셉트 뒤에부터 내가 해석이 안 됐어. 그럼 저기만 형광펜 딱 쳐놔요. 그럼 다음번 어떻게 하게? 저 문제를 다 풀었으면 해석을 보겠죠. 해석 보면 저 내가 형광펜 칠한 부분 해석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았어. 그럼 그러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지문 말고 다른 지문을 풀겠죠. 그 다른 지문을 풀 때 풀기 전에 저 형광펜 표시한 부분이 뭐였지? 라고 한번 확인을 해봐요. 저기 글씨가 써져 있으면은 이런 거였어. 그러고 넘어가는데 저기서 저 해석은 어떻게 하더라? 이 해석 이렇게 했어. 그럼 뭐예요? 어제는 내가 해석을 못했던 부분인데 오늘은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죠. 복습을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형광펜 칠한 지문들을 나중에 쭉 쌓아요. 보통 문제들 보면 EBS 300제 막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을 다 공부하고 나면 내 책상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딱 그 형광펜 칠된 지문에 형광펜 칠된 문제집들이 쫙 쌓여 있어야 돼요. 저게 앞으로 여러분들 EBS 공부하면서 다 쌓이면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수능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형광펜 칠한 부분만 쭉 검토해보면 돼요. 저 검토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내가 모르는 질문만 표시해놨으니까. 실제로 저는 저렇게 하면 한 책에 한 300문제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 300문제를 쫙 보면서 모르는 부분만 체크한 걸 보면 하루에 3시간이면 저걸 다 볼 수 있어요. 복습을. 그러면 내가 책 통째로 한 권에 들어있는 모든 표현을 다 익힌 거죠. 그걸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독해는 저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내신인데 학교 2013 참 재밌었는데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일단은 내신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예습 복습 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굉장히 뻔하겠지? 근데 예습 복습을 본인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마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 분명히 또 예습 복습을 시작할 거야. 이번만큼은 내가 잘 알다고 예습을 시작할 텐데 저도 한 고1 그때쯤에 예습 복습하라고 한 2주 못 가서 그냥 예습 안 하고 언제부턴가 수능 문제만 풀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요. 예습하는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예습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뭐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습 왜 해요? 수업을 장악하기 위한 거죠. 수업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책의 어느 부분인지 알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예습에서 괜히 쓸데없이 막 무슨 책 참고 찾아보고 물론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 없어요. 수능 공부 해야 된다니까. 결국 여러분 수능 공부 압박 때문에 내신 예습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습은 그냥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그 종치잖아요. 종치면 선생님들 들어오시기 전까지 약간 텀 있죠. 그때 그냥 그날 배울 부분만 쓱 읽어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복습은 어느 정도로 하면 돼? 수업 끝났죠? 간혹 수업 일찍 끝난 날 있잖아요. 종치기 전에. 그런 날에 그 수업 종칠 때까지만 복습하세요. 나머지 시간 막 쉬는 시간 이럴 땐 그냥 다 수능 공부해요. 대신 복습을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부터 예를 들어 4, 5, 6단원 지금 막 나가고 진도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6단원 나갔어. 선생님이랑. 그럼 복습을 어떻게 해? 6단원 선생님이 오늘 설명하신 거 일단 쫙 한번 복습을 해야겠죠. 선생님이 이런 내용 설명하셨고 책에 이런 내용 있고 한번 쫙 본 다음에 그러고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어디 볼까요? 5단원. 그리고 그 전전날 했던 거. 이렇게 역수능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예습이 복습이 이렇게 되겠다. 예습과 복습을 해놓고 안 해놓고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내신 시험 기간 한 3주 정도 전에 시작을 하죠. 그때 내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고
내신 공부를 시작하느냐 아예 기억이 안 나고 내신 공부를 시작하느냐 그 차이. 그렇잖아. 복습 한 번도 안 했으면 분명 이 필기 글씨체는 내 건데 말이지 나는 그 글씨를 쓴 기억이 안 나. 그 경험 다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근데 내가 이 글씨 필기한 게 어떤 이유에서 필기를 했었고 이 필기를 할 때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했었는지 내가 수업 끝나고 5분만 그걸 봤으면 기억난다고요. 그걸 알고 내신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랑 모르고 시작한 사람이랑 큰 차이가 있어요. 그 간격이 일주일의 간격이 난다고. 실제로 내신 시험 기간에 그 황금 같은 3주 동안에 거기서 큰 차이가 나요. 일단 예습 복습은 그래서 꾸준히 해줄 것. 다만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예습 복습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훑어주는 계속 끊임없이 훑어주라고요. 나머지는 수능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그거 수업 시간에는 아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거 있죠? 이렇게 보라고. 선생님 앞에서 건방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머릿속으로 계속 따져보세요. 우리 학교 때 좀 전설이 한 명 있었어요. 내 선배 중에 그 이름도 특이했어. 2PM의 박재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그 선배가 어느 선배였냐면 내가 일반고였거든요. 근데 저기 옆에 외고가 있는데 좀 잘 나간 외고예요. 명덕 외고라고. 외고권 중에 탑 3 안에 드는 외고. 근데 거기서 1등하는 형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어. 이유는 아직 안 끝냈어. 우리 학교가 자습 시간을 많이 주니까 자습 시간이 필요해서 온대. 근데 그 형이 이제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들어갈 때마다 쫄아요. 특히 수학 선생님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문제를 푸는데 막 x 더하기 y는 2가 되는데 갑자기 3을 썼다. 그러면 저기서 갑자기 그 형이 까닭을 하는 거거든. 그 까닭이 싫은 건 무서워서 소문이 났어요.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재범이라는 애가 까딱을 하면 100% 틀린 거다. 그러면 다시 지고 다시 하거든요. 그 정도가 돼요, 여러분. 집중을 딱 해가지고 선생님이 뭔가 실수를 하면 까딱 해서 선생님을 약간 공포에 질리게 만들 수 있는. 가능할까요? 집중 많이 해야겠죠. 수업 시간 모든 걸 다 빨아들이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시간 없어요. 괜히 막 복습 더 해야겠다, 뭐 예습 시간 확보해야겠다 이러지 말고 수업 시간에 복습 더 해요. 선생님이 약간 딴 이야기를 하시면 딴 이야기 할 때 그냥 한번 이렇게 쓱 앞에 훑어보는 것도 해보세요. 그렇게 시간 줄이는 게 나아요. 수업 시간은 있는 시간 최대한 활용할 것. 굳이 막 다른 시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느낌 있어요. 우리 첫 수업 날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렇게 빨려가지고 내 머릿속에 딱 각인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첫날에. 그 느낌 그대로. 처음 수업 들은 그날의 느낌을 한번 계속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을 공부를 하시면. 그 내가 강력하게 믿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신 시험 공부 지난번에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내신 책을 몇 바퀴 봤어요? 내가 우리 고3 올라왔을 때 우리 담임선생님 그랬거든요. 니들 내신 시험, 내신 점수가 안 나와? 그건 공부 안 한 거야. 뻔해. 내신은 무조건 한 만큼 나와. 나는 이제 또, 저 양반 또 똑같은 얘기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선생님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지. 한 번 본 거랑 두 번 본 거랑 누가 더 잘하게? 당연히 두 번 보내지. 두 번 보내랑 세 번 보내랑 누가 더 잘하게? 세 번 보내지. 그럼 니네들이 지난번에 몇 번 봤는지 생각을 해봐. 그리고 이번에 성적을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잖아? 그럼 거기 3번만 더 봐봐. 성적 안 나오나 보라고. 근데 나는 그게 조금 와닿았거든.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내가 그 전에 2학년, 그게 3학년 2학기였어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 내신 공부를 좀 안 했어. 그래갖고 성적이 좀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만큼 나오는 것 같기는 하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해보자. 지난번에 제가 쫙 떠올려보니까 3번 정도 봤던 것 같아. 전체적으로 교과 한번 보고 뭐 문제집 한번 쭉 풀고 뭐 시험 전날 이렇게 한번 복습하고 3번 정도 봤던 것 같아. 이번엔 4번을 보자. 근데 4번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꼼꼼하니까 하나는 다 따지면서 보는 그 4번이잖아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 시간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그 정해진 3주라는 시간 내에 한 횟수를 늘린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내 목표는 일단 4번 보는 거였어. 밤을 새서라도 4번을 보고 가야 돼. 만약에 전날까지 내가 한 번을 봤어. 근데 그 다음날 당장 시험인데 3번 더 봐야 되잖아요. 그럼 진짜 3번을 보고 가야 돼요. 잠 못 자고 잘 자고 상관없어. 일단 내 목표는 4번 보는 거였어. 4번을 보고 갑니다. 성적 어떻게 될까? 올라요.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에서 지난번에 아슬아슬하게 틀린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맞기 시작해요. 왜냐면 1번이랑 3번이랑 둘 다 답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헷갈려서 1번을 찍었고 틀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1번은 확실히 내가 봤던 기억이 나고 3번은 맞는 것 같긴 한데 봤던 기억이 안 나. 답은 몇 번 찍어버려요? 1번 찍고 정답이네 막 이렇게 나와요. 애매했던 걸 맞추기 시작하고요. 내가 전혀 몰랐던 게 애매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벽이 하나씩 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헷갈렸던 부분이 한 번만 더 봤으면 맞췄을 문제들이에요. 그랬을 때 내 성적이 얼마 올랐는지 생각해봐. 그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봤을 때 받게 될 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고 내신을 찍었을 때가 이제 1.3 내신을 찍었을 때가 3학년 2학기. 그때 그 수능 보기 직전에 내신에서 봤던 횟수가 7번이었어요. 3주 동안에 교과서 7번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의 미쳐요. 진짜로. 돌아가면서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단 그 내신 시험 범위 있는 영어 내신 시험 범위 있는 단어 다 외워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단어 이런 게 있어요. 한 10개 정도 하고 막 세상 다 그것만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7번 안 나와요. 미친 듯이 하고 7번 하고 학교 가기 그 직전에 막 걸어가면서 지문 확인하는 것까지 해서 7번 꽉 채워가지고 가잖아요. 난 신이에요. 감히 나를 이겨? 나는 수학을 못했거든요. 우리 학교 애들이 수학을 워낙 잘해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공부 좀 잘하는 애 있었다고. 근데 우리 학교 애들 수학을 워낙 잘하니까 그때 수능으로는 수학 1등급이 나오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3등급이 나왔어요. 수학 3등급 하나 빼고 다 1등급이에요. 그러면 1.3등급이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 학교 시험이 한 10개 틀리면 1등급이 나와요. 난 2개 틀렸어요. 애들 다 맞추기 좋아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모든 걸 다 외웠다니까. 근데 외우는 게 교과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뭐까지 외워야 되냐면 문제집 풀면 선지 있죠. 1번 선지. 이 내용은 옳음. 이러고 하면 그 내용까지 다 외워야 돼요. 틀린 선지? 그러면 틀림. 그 문제집까지 내가 다 외워가. 막 책에 있는 내용도 외우고 문제집에 있는 내용도 외우고 선생님 준 프린트 있는 내용까지 다 외워가잖아요. 그러면 딱 가가지고 답이 그냥 보여요. 푸는데 20분도 안 걸려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이 강연을 했거든? 거짓말 아니에요. 인증했어, 누가. 나한테 쪽지로 보내주더라고. 국어랑 사회 20점 올랐다고. 근데 뻥이 아니고 나는 이거 확실히 알아요. 왜? 과목이 국어랑 사회잖아요. 막 수학이랑 영어가 갑자기 20점 올랐다. 이건 뻥이에요. 왜? 그건 기본기가 있어야 돼. 기본기가 없이 그냥 내신 기간에만 그렇게 몰아쳤다고 20점이 오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국어랑 사회는 가능해. 저도 저거 성적이 제일 먼저 올랐거든. 그러니까 저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내신에서는 무조건 한 바퀴 더 봐봅시다. 지난번에 몇 번 나왔지 잘 떠올려서. 그러면 그게 일단 하나의 답이 나요. 그 올라가는 게 맛을 알면 아 이렇게 하면 점수가 오르는구나를 알면 그 알을 안 떨어져요. 전날에 그게 보인다니까? 내가 지난번에 4번 봤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 기간에 당장 내일 시험인데 3번밖에 안 봤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그려져. 참산할 게 보인다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오늘 기억고 앉아가지고 2번을 보고 자잖아요. 그럼 내일 성적이 오를 게 보여요.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 참산하는 거 100% 뻔하게 아는데 공부가 돼요. 공부도 되고 내 목표치를 채우기 전에는 안 자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천하는 방법 하나. 왜 내신 공부 안 하면 벼락치기 하잖아요. 근데 벼락치기 할 때 항상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루만 더 있으면 내가 진짜 잘할 것 같잖아요. 이거를 잘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일주일 전에 벼락치기 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먼저 공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 월요일에 수학이랑 기술과정 시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벼락치기를 언제 하냐면 그 전주 월요일에 하는 거예요. 그때쯤에 시험 스케줄 다 나오잖아요. 똑같이 해요. 그래서 내가 시험 전날에 공부할 그 내용, 그 방법을 그대로 그 전주에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2번 하겠지 최소한. 그리고 내가 전범위를 훑어보는 그 과정을 그렇게 공부해서 성적이 오릅니다. 벼락치기는 잘 쓰면 약이 돼요. 못 쓰면 독이 되고 절대로 시험 전에 밀려가지고 벼락치기 하지 말고요. 벼락치기 오히려 내가 공부할 때 잘 이용해보세요. 그래서
시험 계획은 어떻게 잡혀야 되는 거냐면 3주 전에는 일단 그 교과서 학교에서 나가는 그 교재들 있잖아요. 교과서든 뭐 학교 문제집이든 EBS든 막 이런 거 진도 나갈 거예요. 그 교재들을 대충 시험 범위는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전에 있던 선배들한테 물어보든 해가지고 그 범위가 딱 잡히면 일단 한번 일독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일독을 하고 올인원이 뭐냐면 그 교재에다가 모든 필기를 다 적어야 돼. 옆반 친구. 그 다른 선생님이 설명하는 반 있잖아요. 가가지고 교재 다 뺏어와요. 공수해와. 그래서 내 필기에는 없는데 이 선생님이 필기한 거 있다. 다른 색펜으로 필기를 합니다. 나는 필기를 갈색으로만 했어요. 왜게? 그 하이택시 갈색펜 쓰면 참 좋아요. 그 교과서에다가 글 쓰잖아요. 대부분 교재에 갈색이 없다. 그래서 덮었으면 아무리 어디에다가 글을 써도 글씨가 아주 잘 보여요. 갈색으로 쓰면. 내 필기는 무조건 갈색. 그러고 나서 옆반 친구 거 빌릴 때는 연필로. 이제 이거는 또 뭐가 되냐면 그 내용을 다 외울 거거든요. 내 필기도 외울 거고 친구 거 필기도 다 외울 거야. 근데 여기는 무게의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시험 당일날 갔어. 근데 1번 문제랑 1번 선지랑 3번 선지가 둘 다 맞는 것 같아. 기억을 잘 떠올려봐. 어느 게 갈색 펜으로 필기를 했던 건지. 잘못하고 친구 필기를 베꼈는데 친구 필기가 틀렸어요. 그럼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 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틀렸잖아. 친구는 믿을 게 못 되는 놈이야. 일단 내 필기를 최우선을 맹신합니다. 1번이랑 3번 선지가 나왔는데 갈색 펜으로 필기했던 내용이 1번에 있다. 그럼 답은 1번이에요. 어쨌든 그 친구들의 필기를 싹 수거해가지고 다 외운다. 한 교재에다 다 옮겨줬고 그 교재를 통째로 내가 다 외우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독이 되죠. 그리고 올인헤드 해가지고 저기다가 다 공부를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외우겠다는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아까 벼락치기 한 것처럼 3번, 4번, 5번 그게 한 2주 정도 차에 이루어져야 돼요. 2주 정도 차에 5번까지 이미 봐놨어야 돼.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주에 뭐하게? 아까 말한 대로 벼락치기. 한번 보죠. 그리고 시험 전날에 한번 보죠. 그럼 7독이 나와요. 사실은 2주째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2주째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 그러면은 내가 득이 되는 게 많으니까 2주째 저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이 나한테 내가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답을 해야 되잖아. 그 과정에서 또 도움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일단 애들보다 먼저 공부를 해내요. 내신은 그렇습니다. 원칙 하나만 지켜주자. 뭐 하자고요? 한 번씩만 더 보자고. 그리고 논술인데 이제 고3이면 논술 압박이 오죠. 논술학원 다니는 친구 있어요? 나는 논술 학원을 공식적으로 다니기에 3일? 3일 다니고 아마 논술 공부할 시간을 통틀면 한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막 첨삭 무슨 보내고 받고 막 하면서 내가 글 쓰고 하는 시간 다 합치면 한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고3 애들도 그렇고 보통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논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1 때? 뭐 학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5분만 쉬었다가요? 네. 우리 쉴까요?